그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의 불륜 상대와의 결혼을 축하하는 동안 제가 그들이 살고 있는 200억 원짜리 빌라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대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이 팔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를 위해 준비된 진정한 결혼 선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어갈 무렵 서아라는 마침내 컴퓨터에서 중요한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고객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 시안이 완성된 것입니다. 긴장으로 뭉쳤던 등 근육 위로 안도의 물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간단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전까지 분주했던 사무실은 이제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마감 시한에 쫓기는 몇몇 동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인 강지훈에게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산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요, 자기. 밥 잘 챙겨 먹고 연락 기다릴게요. 메시지 옆에는 회색 체크 표시 2개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많이 바쁜가 보네. 부산의 고객들과의 미팅이 그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3일 동안 집을 비웠고 그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녀는 항상 지훈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자의 농담과 웃음소리를 그리워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라는 휴대폰에서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피드를 스크롤했습니다. 옛 친구의 소식, 가구 광고, 몇 가지 요리법 비디오, 그리고 그녀의 스크롤을 멈추게 한 사진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시어머니인 박 여사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라의 심장이 약간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사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편 지훈이 아이보리색 턱시도를 입고 멋지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부하 직원인 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비슷한 톤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서약서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훈 바로 옆에 서서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누나, 시댁의 이모와 삼촌들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래된 사진이거나 그냥 축하 파티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복장은 명백히 결혼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박 여사가 쓴 캡션을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라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유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렴.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아라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이 잘 가동되는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숨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방 건너편 동료의 키보드 소리가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그 드디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서 오랫동안 숨겨져 온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중매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아라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3일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며 그녀가 공항까지 배웅해준 남편 강지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지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그 댓글들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축하해 지훈아. 드디어 유나가 가족이 되었네.
친우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드디어 손주를 낳아줄 새며느리를 보셨네요. 축하드려요. 지훈의 이모 중 한 명이 썼습니다. 결혼 축하한다 친구. 곧 아기 소식도 들리겠네. 지훈의 사촌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뻔뻔한 거짓말의 일부였습니다. 아라는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녀가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의 대출금을 갚고 지훈의 스포츠카 할부금을 내고 심지어 박 여사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그녀 등 뒤에서 남편의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 결혼식, 물론 지훈은 이혼을 요구하거나 재혼 허락을 구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훈은 그들의 주요 자산 대부분이 아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억 원 상당의 한남동 고급 빌라는 아라가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보너스로 이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공동 명의를 주장했지만 아버지로부터 재정관념을 철저히 교육받은 아라는 자신의 단독 명의를 고집했습니다. 지훈은 최신형 고급 스포츠카를 자신의 명의로 해준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라는 그 조건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친절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랑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존경하고 잘 대해주었던 가족 전체에게 배신당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에서 비롯된 얼음 같은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아라는 인스타그램 앱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진과 댓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향수 제품 폴더가 표시된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고객은 만족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빛나고 있었지만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오는 연약한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지기에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훈의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배신을 축하했습니다. 아라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훈이 부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기계적이고 확고한 동작으로 아라는 핸드백, 노트북, 수첩 지갑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료 민지라는 젊은 여자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라는 돌아보며 약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민지씨.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갈게.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던 이성이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아닌 목소리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박 여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박 여사의 쾌활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또 야근하는 거니? 아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꽤 시끄럽네요. 전화기 저편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라가 한때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아 이거, 우리 가족 모임 중이야. 집안에 축하할 일이 좀 있어서? 축하요? 아라가 되물었습니다. 지훈 씨와 유나 씨의 결혼식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라는 박 여사가 그 소식을 그렇게 빨리 알게 된 것에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금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비웃고 경멸하는 말투만이 남았습니다. 아, 우리 인스타그램 봤구나? 뭐 차라리 잘 됐네. 네가 일에 바빠서 소셜미디어 할 시간도 없는 줄 알았지. 이러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아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다였군요. 어머님 왜요? 왜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박 여사가 다시 웃었고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건 바로 너야. 서아라, 네가 5년 동안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게 뭐니? 넌 애도 못 낳잖아. 넌 이 집안에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했어. 지훈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야. 걔는 대를 이어야 해. 핏줄을 이어가야 한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잘못은 항상 아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저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랑 이야기해서 뭐래? 넌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잖아. 넌 이기적인 여자야. 남편보다 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유나를 봐. 걔는 헌신적인 아내감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입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벌써 지훈이 아이를 임신한 지 2달째야. 내가 아들에게 말했어. 계속 죄를 짓게 두느니 차라리 결혼시키는 게 낫다고. 그건 합법적이잖아, 안 그래? 배운 여자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남편을 기꺼이 지원해야 하고 임신 2달, 그것은 이 일이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의 잦은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모든 걸 계획하셨군요? 아라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박 여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훈이에게 유나를 찾아줬어. 아내로서의 의무를 아는 여자,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낳아줄 여자 말이야. 너처럼 돈만 버는 여자가 아니라. 이제 포기해, 알아야. 운명을 받아들여. 내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마. 순순히 받아들이면 너도 복을 받을 거야. 뚝. 박 여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라는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침묵,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고통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박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이것이 그 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받았습니다. 좋아, 아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지지했어. 모두가 내 고통 위에서 축하했지. 그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산.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라가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아내로서 그녀가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라는 휴대폰의 연락처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단호하고 유능한 남자로 그녀의 자산과 사업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서아라입니다. 서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한남동 1번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요. 전화기 저편에서 김 변호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200억 원짜리 빌라 말입니까? 갑자기 왜 그러시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급한 일입니다. 오늘 밤 당장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좀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제 새로운 개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동 계좌와는 아무 관련 없는 새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프로였습니다. 그는 고객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의 목소리 톤에서 긴급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서 대표님, 제 고객 중 한 분인 박 회장님이라는 부동산 투자자가 한동안 그 지역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안을 했었지만 대표님께서 거절하셨죠. 분명히 아직도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빠른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서류는 제 사무실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100% 대표님 명의입니다. 완벽해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세요. 제 서명이 필요하면 지금 바로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님. 네, 대표님. 남편 강지훈과의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요.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마세요. 제 지시를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 대표님,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 200억 원짜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산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호텔에 머물면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차는 붐비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갑고 세밀한 복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파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선사할 것이었습니다. 아라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신용카드로 3일간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처녀 시절의 이름으로 체크인했습니다. 짐을 푼 후 그녀는 그날 저녁 늦게 만나기로 동의한 김 변호사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걱정스럽지만 전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초기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매매 위임장입니다. 서 대표님. 이것으로 내일 아침 박 회장님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좋습니다. 아라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변호사님, 내일 거래가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대표님 명의의 새 은행 계좌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른 계좌와는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요. 이혼 소장 초안은 저희 팀이 작성 중입니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에 잠시 들러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와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동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드릴까요? 아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제 명예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아라는 한남동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00억 원짜리 거대한 빌라가 달빛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지만 차갑고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고급 스포츠카 옆 차고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아라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비 열쇠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오후에 퇴근했습니다. 아라는 메인 조명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을 이용해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이 방은 그녀의 공간이었고 그녀가 늦게까지 일하며 지훈과 그의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던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추상화 뒤에 벽금고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금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들의 결혼기념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라는 6개월 전 지훈이 새로운 사업 대출 담보로 집 문서를 빌리고 싶다고 농담한 후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 사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인 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고는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 문서.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소유주는 서아라 단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옛 조언에 감사했습니다. 딸아, 절대 큰 자산을 맹목적인 사랑과 혼동하지 마라. 두 번째 차량 등록 서류.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고급 세단은 아라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 자주 사용하던 가족용 SUV도 아라명이었고 지훈의 스포츠카 서류도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은 그 차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번 것처럼 모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그 차는 그녀를 위한 회사 차량으로 아라의 회사 이름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지훈 대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편의를 누렸을 뿐입니다. 서류는 아라의 손에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롭게 개발된 상업지구에 있는 2개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권 서류. 둘 다 순전히 아라의 투자였고 모두 아라 명의였습니다. 네 번째, 그녀의 주식 및 펀드 포트폴리오 보고서가 담긴 파일. 모든 증권 계좌는 그녀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개설한 개인 계좌였습니다. 그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훈의 월급은 적지 않았지만 그녀의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월급은 생활비, 골프, 자신의 것이 아닌 스포츠카 튜닝, 친구들 접대,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위한 월간 용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라는 그들이 함께 누린 총자산의 80% 또는 90%가 전적으로 그녀의 노력과 현명함 덕분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너무 게으르고 너무 오만해서 지루한 행정 절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용하고 즐기고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금고를 닫으려 할 때 뒤쪽에 있는 새로운 파란색 폴더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폴더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서를 거기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앞면에는 라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미화 1, 0만 달러,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증권 발행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은 유나가 임신을 확신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혜자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최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미래의 아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밀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 원했습니다. 아라가 죽으면 1, 0만 달러가 그의 미래의 아내인 유나에게 지급될 것이었습니다. 비밀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유나의 임신이 촉매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너네도 못 낳잖아가 갑자기 훨씬 더 어두운 의미를 띠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녀가 왜 제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화였을 것입니다. 아라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의 고통은 이제 진짜 공포로 변했고 다시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와 한 침대에서 자던 남자, 강지훈이 그의 정부와 함께 그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보험 증권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상적으로 짐을 꾸리는데 신경 쓰지 않고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방금 꺼낸 모든 재산 서류, 갈아입을 실용적인 옷 몇 벌, 그리고 개인 용품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에 멈췄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넘쳐 보였습니다. 충정수서하고 사랑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지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죽이고 싶어해.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사진을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여러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책상 위에 비넥자를 남겨두었습니다. 서재 조명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거실을 지나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자주 만들어주던 현대적인 주방을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밖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떠났습니다.
200억 원짜리 집은 이제 곧 주인이 바뀔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호화롭지만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하며 힘과 지혜를 찾았습니다. 생명보험증권은 그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파란색 파일을 볼 때마다 남아있던 의심이나 슬픔은 즉시 사라지고 대신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아침 8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서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100% 동의하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공증인과 법무팀을 즉시 데려오실 겁니다. 대표님의 요청대로 오늘 거래를 완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변호사님, 10시에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정장을 골랐습니다. 잘 맞는 검은색 재킷,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우아한 짙은 회색 스카프. 그녀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상처받은 아라가 아니라 냉철하고 집중력 있는 협상가, 서 대표였습니다. 10시 5분 전, 그녀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인 박 회장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변호사와 1명의 공증인과 함께 왔습니다. 회의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 대표님, 갑작스럽게 집을 팔게 되셔서 유감입니다. 박 회장이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지역의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대표님께서 서두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200억 원. 동의합니다. 제 팀이 오늘 아침 법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오늘 전액 전자 이체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즉시 명의 변경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회장님. 이해와 효율성에 감사드립니다. 진행합시다. 다음 이 시간 동안 회의실은 서류 소리와 변호사들 간의 법적 논의로 가득 찼습니다. 아라는 조용히 앉아 각 조항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집중했습니다. 오후 12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아라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페니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방금 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된 기억과 어두운 음모로 가득 찬 집이라는 짐을 30분 후 그들은 모두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팀은 200억 원의 이체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아라는 김 변호사가 그날 아침 막 만들어준 지훈이 전혀 모르는 새 계좌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오후 2시 45분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으로부터의 메시지, 거래 성공, 귀하의 계좌에 2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와 박 회장에게 알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서 대표님, 제 팀이 약속대로 오늘 오후에 집 열쇠를 받으러 갈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이미 집에서 개인 물품을 모두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것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팀이 떠난 후 그녀는 바로 은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프라이빗 뱅킹 센터장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그녀가 센터장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그 계좌는 그녀가 생활비, 청구서 지불, 월초 용돈으로 사용하던 계좌였습니다. 아직 약 1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라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그 돈 전액을 1억 4천만 원을 정확히 자신의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공동 계좌는 이제 공식적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관리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주 카드 소유자입니다. 제 계좌에 2개의 가족 카드가 있는데 둘 다 강지훈 씨 명의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두 가족 카드를 모두 영구적으로 해지해 주세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관리자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오용이 우려됩니다. 아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5분 후 그가 확인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강지훈 씨 명의의 두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아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주요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돈은 새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룸서비스로 늦은 점심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고층의 방창문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적어도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기,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네. 아라는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부산에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몇 초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기 이상하네. 공항에서 자기 가방 사주려고 했는데 카드가 거절됐어. 한도 많이 남았는데. 은행에 무슨 문제 있어? 그녀에게 새 가방을 사주려고? 아라는 희미하게 유머 없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유나에게 핸드백을 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10분 동안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 읽었어? 왜 답장 안 해? 진짜 카드가 거절됐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마침내 그녀는 답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아, 그래. 만료됐나 보네, 자기. 지훈은 즉시 답장했습니다. 그럴 리가, 방금 다 갚았는데. 확인해봐. 나 이거 필요해. 아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서 집에 와요, 여보. 당신과 유나 씨를 위한 아주 큰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뒀으니까. 그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지훈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박 여사와 그녀가 아는 모든 지훈의 친척들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고 오직 행동만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내일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장악하고 의심되는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 아라는 맑은 정신으로 호텔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계획하는 전략가였습니다. 새벽 명상과 가벼운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고객을 만날 때 입는 재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좀 더 편안하지만 여전히 정중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일하는 지사 사무실에 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디자인 및 건설 회사인 아라 디자인 빌드로 그녀가 3년 전에 주도적으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운영이사 자리에 앉히고 높은 급여와 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느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무대를 제공했지만 그는 그것을 그녀의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라는 의도적으로 그 회사의 CEO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상업 등기부상 그녀의 이름은 9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였지만 그녀가 CEO로 임명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신뢰해온 밀러 씨였습니다. 밀러 씨는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지훈은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책임자는 아라에게 100% 충성하는 베테랑 회계사인 이 부장이었습니다. 아라는 이 부장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습적인 요소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전 9시에 그 현대적인 사무실의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접수원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와 약속이 있으신가요? 이 부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라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부인. 서 대표님께서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라고 아주 급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그가 이해할 겁니다.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 부장님. 5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부장님께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이 부장은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장님,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라가 그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문부터 닫아주시죠. 재무이사 사무실 안에서 아라는 이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죄송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강지훈 이사의 재무 데이터를 꺼내주세요. 모든 지출, 모든 재정 요청, 그가 승인한 모든 청구서를 지금 당장요. 이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대표님,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찾고 계신 특정 종류의 비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 출장비부터 고객 접대비,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모든 지불을 포함해서요. 이 부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강 이사님은 꽤 많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3일 전 부산 출장, 비행기표, 5성급 호텔, 고객 접대비. 잠깐만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부산 출장, 세부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이 부장이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과연 비행기표, 호텔 청구서 모두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라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과의 메시지 기록을 열고 화면을 이 부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 부장은 한 달 전 지훈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자기야, 200만 원만 보내줘. 부산에 중요한 출장이 있는데 회사 예산이 빠듯해서 내가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지훈에게 200만 원을 이체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체했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것에 대해 지불했고요. 이게 뭐죠, 이 부장님? 이 부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이중 청구 횡령입니다. 대표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라가 말했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공급업체, 불규칙한 거액 결제가 있는 신규 공급업체요. 이 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는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지불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이 지난 6개월 동안에만 발생했는데 금액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매달 강 이사님은 2번의 이체를 요청했는데 각각 이 500만 원에서 0만 원 사이였습니다. 총액이 맙소사 총 4억 5천만 원입니다, 대표님. 그 회사의 소유주와 작업 보고서는요?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 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님. 강 이사님은 항상 그가 직접 계약을 관리하는 특별한 공급업체라고 말했습니다. 지불은 항상 갑자기 요청되었고 승인 서명 후 즉시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아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라는 회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유주 이름을 즉시 알려주세요. 김 변호사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아라는 이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접대비, 고객 접대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부장은 지훈의 법인 카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요금이 급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패션 매장, 그리고 보석 상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500만 원. 설명에는 X 고객 안에 선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지훈이 X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불평하며 집에 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는 3개월 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소는 공터입니다. 쉘 컴퍼니, 즉 유령 회사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겸 이사는 최유나입니다. 최유나, 아라가 속삭였습니다. 네, 대표님. 최유나, 회사 은행 계좌도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장을 보았습니다. 이 부장님, 그 4억 5천만 원은 제 남편의 정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부장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뻔뻔하군요. 그가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최유나에게 4억 5천만 원, 출장비 이중 청구, 6개월 동안 약 6천만 원,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 500만 원, 총 5억 1,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금 횡령입니다. 아라가 일어섰습니다. 이 부장님, 이 모든 증거를 인쇄해 주세요.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로의 이체 증거, 가짜 청구서, 최유나 이름의 회사 등록 데이터, 그리고 법인카드 명세서 사본까지요. 완전하고 상세한 파일을 원합니다. 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재빨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라가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씨가 여기서 일합니까? 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합니다. 6개월 전에 입사했습니다. 강 이사님이 직접 채용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아라가 말했습니다. 강지훈 이사와 최유나 씨의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해고 사유는 현재로서는 공금 횡령 및 심각한 회사 윤리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입니다. 네, 서 대표님, 점심시간 전까지 대표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1시간 후 아라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횡령 사건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 결혼 선물 포장이 준비되었다고 전해주세요. 이것은 형사 증거입니다. 저는 단순한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소되기를 원합니다. 김 변호사는 파일을 받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서 대표님. 이것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횡령.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라가 말했습니다. 이제 쥐가 집에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저녁 아라는 집의 새 주인인 박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회장님, 좋은 저녁입니다. 내일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경비원에게 글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주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박 회장은 빠르게 답장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아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팔았고 2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신용카드를 잠그고 5억 원이 넘는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권을 살인 미수 증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물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훈과 유나가 그것을 받으러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정오, 서울 날씨는 매우 더웠습니다. 한남동의 거대한 대문 바로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먼저 내렸고 얼굴을 찌푸리며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차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유나는 큰 여행 가방을 끌며 투덜거리며 힘겹게 내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더워. 왜 운전기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 개인 운전기사가 있다고 했잖아. 유나가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돌아왔는데 이 숨막히는 더위가 우리를 환영하네. 조용히 해. 지훈이 쏘아붙였습니다. 머리가 아파 지훈은 매우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계획, 아라에게는 부산 출장이라고 말했던 유나와의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은 마지막 날 재앙이 되었습니다. 호텔비를 결제하려 할 때 법인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아라가 항상 지불해주던 그의 개인 신용카드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는 지갑에 남은 현금과 유나의 저축액 전부로 겨우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고 그의 아내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서프라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그의 가족의 전화번호도 차단되었습니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분노일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괜찮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라의 분노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유나가 임신했어. 당신이 이해해야 해. 그는 대문으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리모컨이 고장났네. 지훈이 욕을 했습니다. 그는 철제 울타리를 걷어찼습니다. 경비. 문 열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더위를 피해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신하며 얼굴을 부채질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 여기서 기다리기 싫어.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잖아. 창피해. 지우는 경비 초소로 갔지만 놀랐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명령하던 로페즈 씨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한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문 열어. 리모컨이 고장났어. 지훈이 오만한 말투로 명령했습니다. 경비원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지훈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를 찾냐고. 여기는 내 집이야. 새로운 경비원인가? 문 열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경비원이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박 회장님 소유입니다. 어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방문객 명단에 없습니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 회장? 박 회장이 누구야? 여기는 내 집이야. 강지훈과 서아라의 집. 장난치지 마. 저는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선생님, 이 집은 이전 소유주인 서 대표님에 의해 팔렸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박 회장님입니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팔렸다고?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내 허락 없이 누가 이 집을 팔아? 자기야. 그 말을 들은 유나는 즉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팔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그렇지? 내 집이라고 했잖아. 지우는 당황하여 울타리를 두드렸습니다. 서아라, 나와. 장난치지 마. 아라, 나오라고. 웅장한 집의 현관문이 열렸지만 나온 사람은 아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아마도 개인 비서인 듯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과 유나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이신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서 대표님께서는 어제 열쇠를 넘겨주셨습니다. 집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가지 않으면 공공질서 교란죄로 경찰을 부르겠소. 거짓말이야. 분명히 거짓말이야. 지훈은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다 이성을 잃었지만 경비원이 즉시 그를 막았습니다. 유나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땀과 흐르기 시작한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자기야, 진짜 팔린 거야?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 거짓말했잖아. 자기야, 부자라고 했잖아. 여기서 여왕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지훈이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택시 뒤에 미니밴 한 대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 그의 누나, 그리고 지훈의 몇몇 삼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지훈과 유나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치 상황에서 그들은 유나를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스러운 장면뿐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지훈은 경비원과 분노에 차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유나는 열린 여행 가방 옆보도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박 여사가 그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밖에 있어? 유나는 왜 길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거야? 지훈이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이 팔렸어. 뭐라고?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누가 팔았어? 알아지. 누구겠어? 지훈이 신음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등 뒤에서 집을 팔았어. 박 여사의 얼굴이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200억 원짜리 집을 팔았다고? 왜 공동 명의가 아니었어? 나도 몰라, 엄마. 나도 모른다고. 지훈은 대문 기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의 손은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는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유나,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그들 앞에서 굳게 닫힌 호화로운 집의 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자산을 막 잃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나도 몰라. 자기야, 나 이 집 좋아했는데. 네가 책임져야 해. 나 내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야. 고생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 조용히 좀 할 수 없어? 박 여사가 유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네가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지훈이가 너와 서두르지 않았을 거고 알아도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야. 아, 이제는 내 탓이네. 나를 가장 지지해준 사람이 당신이잖아. 아라는 애도 못 낳는다고 했잖아. 유나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훈은 힘없이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 옆에서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은 사라졌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잠겼고 그는 당황한 새아내와 그를 비난하는 어머니에게 갇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한남동 1번가 대문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묘사하기에 광란이라는 단어는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던 박 여사는 이제 뜨거운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다 잃었어. 모든 걸 잃었어. 200억 원짜리 집. 유나는 비참하게 울던 것에서 분노로 바뀌어 일어나 지훈의 여행 가방을 걷어찼습니다. 사기꾼 부자라고 했잖아. 여왕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우리는 집에서 쫓겨났어. 넌 집도 없잖아. 자기야, 나한테 거짓말했어. 닥쳐, 이 천한 거사.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힘을 되찾아 일어나 유나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이 파렴치한 여자야.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아라가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거야. 네가 불명예를 가져왔어. 왜 내 탓이야?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훈이에게 시집 보내는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사람이 당신이잖아. 아라는 애를 못 낳는다고 했잖아. 내가 낳기 쉬워서 이상적인 며느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당신도 똑같아. 돈만 밝히는 사람. 이 버릇없는 것. 지훈아, 내 편 좀 들어줘. 유나는 지훈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지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을 멍하니 쳐다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속길, 0마일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집을 팔았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과 비서는 매우 엄격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는 몇몇 이웃집 차들이 지나가면서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젊은 이사였던 그가 이제는 괴팍한 새 아내와 분노한 어머니에게 둘러싸여 노숙자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돈,
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호텔이나 유나의 아파트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래, 그 아파트. 적어도 쉴 곳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전에 인출한 남은 돈은 호텔은커녕 택시비로도 겨우 충분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잠겼습니다. 그것은 아라가 이미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아직 공동계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생활비를 위해 충전된 계좌, 아직 1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라가 공동계좌를 비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돈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약간 떨렸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유나와 방 여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공동계좌 아이콘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앱이 열렸습니다. 그는 잔액 조회 메뉴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메스껍게 만드는 숫자. 사용 가능 잔액 0원.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났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앱을 닫고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0. 그리고 그는 아라가 카드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라가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지훈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더웠지만 그는 재빨리 다른 은행 앱으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급여 계좌, 그가 이사 월급을 받는 계좌, 그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잔액 25만 원. 25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막 월급을 받았지만 카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집도 돈도 없었습니다. 자기야. 유나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우리 집 네가 나한테 사준 아파트로 가자. 나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어. 그 아파트. 맙소사 그 아파트. 지우는 무언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6개월 전에 작은 아파트를 샀지만 그 돈은 할부금과 계약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정확히 얼마의 돈을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통 회사 돈, 공급업체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는 아라가 모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알았어. 아파트로 가자. 지훈이 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는 앱을 열었습니다. 막 호출 버튼을 누르려던 참에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습니다. 녹색 재킷을 입은 배달 기사가 내렸고 그의 손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포장된 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은박지에 커다란 검은색 세틴 리본이 달려 있었고 매우 우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지훈 씨와 최유나 씨에게 온 소포입니다. 배달 기사가 상자에 붙은 라벨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지훈, 유나, 그리고 박 여사는 동시에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최유나 씨, 배달 기사가 반복했습니다. 네, 저예요. 유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지훈 씨와 최유나 씨, 주소는 여기 한남동 1번가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배달 기사는 지훈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멍한 상태로 서명했습니다. 배달 기사는 그에게 꽤 무거운 큰 상자를 건네고 즉시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 세 사람과 나머지 가족들은 길가에 서서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거야? 지금까지 조용했던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매우 우아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아라의 글씨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박 여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쓰레기나 폭탄은 아니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 엄마. 지훈이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유나는 카드에 쓰인 것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의 첫 번째 결혼 선물. 열어보세요. 아라의 선물.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이 느낌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사과일 거야. 유나가 불쑥 말했고 그녀의 눈이 갑자기 빛났습니다. 아마도 보석이나 수표가 있을 거야. 그녀는 집을 판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려는 거야. 열어봐. 박 여사가 명령했습니다. 탐욕이 의심을 압도했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상자를 여행 가방 위에 놓고 검은색 세틴 리본을 당겨 부드럽게 열고 비싼 은박지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라벨이 없는 매우 튼튼한 검은색 상자가 있었고 그냥 평범한 검은색 상자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은 유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보석도 지폐 뭉치도 수표도 없었고 부드러운 검은색 세틴 천 위에 너무 두꺼운 공식적으로 봉인된 흰색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빳빳하고 비쌌습니다. 지훈이 일하는 회사, 디자인 및 건설 회사의 로고가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 봉투에는 강지훈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최유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냥 편지잖아. 유나가 실망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와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봉인을 찢었습니다. 그는 안에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밀러 씨의 서명이 있는 공식적인 회사 레터헤드에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은 글자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제목, 징계해고 통지서, 강지훈 운영이사 귀하. 내부 감사 결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직업 윤리 위반 및 부도덕한 행위를 고려하여 지훈은 매우 상심했습니다. 본 통지서 발행일과 동시에 회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공식적으로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강지훈은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최종 보상금 또는 어떠한 회사 복리후생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회사 차량을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은 24시간 이내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해고당했다고? 그 목소리는 지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나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징계해고, 사유는 회사 윤리 위반,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음모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나 해고당했어. 자기야. 나 해고당했어. 유나가 지훈을 흔들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밀러 씨가? 무슨 해고야? 박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 급하게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징계 해고. 어떻게? 지훈아, 네가 여기서 이사잖아. 넌 중요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검은색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것에 꽂혔습니다. 두 봉투를 담고 있던 세틴천 아래에 또 다른 카드. 이전의 축하 카드보다 작은 아이보리색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작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날카롭고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먼저 머릿속으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지훈아.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밀러 씨는 그냥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넌 방금 내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지훈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집의 차가운 대문 기둥에 기댔습니다. 회사는 90%를 차지했다. 그는 그녀가 투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설립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아라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그녀가 어리석은 수동적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각하게 틀렸다. 그는 단지 직원이었다. 방금 해고된 직원. 지훈아. 이게 무슨 뜻이야? 박 여사는 지훈의 표정 변화를 분명히 알아차렸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카드에 적힌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극도의 두려움으로 떨렸다. 아, 그리고 말이야. 지훈아.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넌 방금 내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5초 동안 길가 전체가 조용했다. 유나조차도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지우는 카드의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다. 하지만 걱정 마. 진짜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쿵. 그것은 박 여사의 몸이 보도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절했고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시누이와 삼촌들은 당황했다. 엄마, 엄마 일어나. 그들은 그녀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깨우려고 했다.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라의 것이었어. 회사가 아라의 것이었다고. 그럼 네 월급, 네 차,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명함을 구겨버렸. 그는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유나가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다. 넌 가난하고 실업자고 집도 없어. 넌 사기꾼이야.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면서 말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남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해고당했. 그녀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갇혔다. 가장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길가에 기절한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당황한 새 아내를 보았다. 그는 혼란과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을 보았다. 200억 원짜리 집은 사라졌. 공동 계좌에서 1억 4천만 원도 사라졌다. 신용카드는 잠겼다. 연봉 수억 원의 직업도 없어졌다. 스포츠카는 회수될 것이다. 그는 징계 사유로 해고되었고 진짜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 차가운 공포가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또 뭐가 있을까?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있을까? 보도 위에 혼란스러운 장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뜨거운 길가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으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다 잃었어. 모든 걸 잃었어. 200억 원짜리 집. 유나는 비참하게 울던 것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졌고 얼룩진 화장은 증오로 가득 찬 부어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훈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사기꾼. 사기꾼.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나를 기부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알고 보니 넌 가난뱅이였어. 넌 아무것도 없어. 나 임신했어. 지훈아. 나 임신했어. 이제 우리 어떡해? 지훈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작은 카드에 적힌 글자. 그 회사는 내 거야. 그리고 진짜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어.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돈, 직업, 차, 그리고 자존심까지. 그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는 아라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순종적이고 어리석고 다루기 쉽고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일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암사자가 조용히 그의 인생 전체를 조종하고 있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 가족들 앞에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을까? 그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박 여사를 위한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경찰 순찰차 2대가 한남동 길로 들어와 그들의 작은 무리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용히 회전하는 불빛은 뜨거운 오후의 기이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2명은 차 옆에 서 있었고 다른 2명,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베테랑과 서류를 든 젊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의 가족들 유나를 포함하여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유나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무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훈에게 그리고 유나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그의 동료가 들고 있는 서류 속 사진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강지훈 씨와 최윤아 씨 맞습니까? 지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혀는 굳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강지훈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윤아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자기야, 경찰이 왜 여기에 있어? 그녀가 두려움에 속삭였습니다. 경찰관은 윤아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입니다. 우리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에 대한 명백한 초기 증거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횡령, 경찰, 횡령. 지훈은 웃으려 했지만 나온 것은 이상하게 끊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회사 이사입니다. 제가 공금을 횡령할 리가 없습니다. 혐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열며 말했습니다.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아라 디자인, 빌드 회사로부터 5억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장비를 이중으로 횡령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훈은 창백해졌습니다. 정확한 금액, 회사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상모략입니다. 여러분,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당황해서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보고입니다. 제 아내가 한 짓입니다. 그녀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베테랑 경찰관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추가 조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싫어요. 안 가요. 윤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지훈이가 시키는 대로 서명했을 뿐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윤아, 조용히 해. 지훈이 쏘아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검은색 고급 세단이 평범한 차가 아닌 경찰차 뒤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아라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슬픔, 분노 또는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차갑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 바지, 그리고 같은 톤의 스카프를 입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려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 뒤에는 그녀의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라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라, 네가 나를 신고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네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아라는 천천히 다가와 경찰관들 앞에서 멈춰서서 선글라스를 벗었고 막지만 차가운 눈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남편?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 정부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남편? 그 불법적인 결혼식을 위해 훔친 돈을 사용한 남편? 아니면 100억 원짜리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운 남편? 각 단어는 충격과 같았습니다. 지훈은 굳었습니다. 방금 정신을 차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박 여사는 100억 원 보험 계약에 대해 듣고 입을 벌렸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지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베테랑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위님. 저는 서아라입니다. 저는 아라 디자인 빌드의 90% 주주입니다. 제가 고소인입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완전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 계좌로의 자금 이체 증거, 최윤아 이름의 회사 등록 서류 강 이사님이 서명한 가짜 청구서, 이중 청구된 출장 증거, 그리고 개인적인 구매를 포함한 법인 카드 명세서 사본까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가방을 받아 잠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데려가세요. 안 돼. 지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아, 이러지 마.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알아, 나에게 기회를 줘.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마. 기회? 아라가 웃었습니다. 감정 없는 웃음. 내 기회는 끝났어, 지훈아. 네가 나를 속였을 때, 내 어머니와 공모했을 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권에 서명했을 때, 그리고 그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최유나 씨, 훔친 돈으로 이익을 얻고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100억 원짜리 보험 증권의 수혜자가 되었죠. 당신의 임신이 당신을 정의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나머지 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지훈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 지훈이 저항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이제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빠져나와 아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이년아.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너를 가질 수 없어.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경찰은 더 빨랐습니다. 지훈이 아라를 건드리기도 전에 그는 제압당했습니다. 그의 두 팔은 등 뒤로 꺾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앞에 베테랑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놔, 내가 저 여자를 죽여버릴 거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지훈의 두 손은 이제 등 뒤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라는 이제 무력해진 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위님, 기록해주세요. 이 증인들 앞에서 한 살의 협박은 보험계약에 대한 제 다른 고소를 강화합니다. 네, 부인, 경찰관이 말하며 지훈을 차로 데려가라고 신호했습니다. 알아, 지훈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회해. 알아, 맹세코 사랑해. 나를 풀어줘. 엄마, 엄마 나 좀 구해줘. 박 여사는 경악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범죄자처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쿵, 지훈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유나는 마침내 기절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경위님, 지훈의 누나가 외쳤습니다. 데려가세요. 경찰서에 의료진도 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한 여경이 재빨리 의식을 잃은 유나를 두 번째 경찰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두 순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들은 소리치는 지훈과 기절한 유나를 태우고 한남동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해 갔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큰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남은 힘을 다해 아스팔트 위를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증오의 찬눈으로 아라를 보았습니다. 너는 독사야.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너는 지옥에서 썩을 거야. 아라는 시어머니, 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들의 탐욕을 용납했을 때, 당신이 그의 배신을 정당화했을 때, 당신이 내 고통 위에서 그와 함께 축하했을 때, 당신이 당신 아들을 망친 거야.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아라는 몸을 돌려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 탔습니다. 김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차는 조용히 떠났고 뜨거운 길가에서 소리치는 박 여사와 굴욕과 절망에 빠진 나머지 가족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라가 이겼습니다.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가차 없었습니다. 아라가 제시한 증거는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이 부장이 인용한 문서들은 디지털 흔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매우 명확하게 준비되었습니다. 5억 1,500만 원의 횡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지훈은 책임을 부인하고 유나를 탓하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나가 그를 유혹하고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모든 가짜 청구서와 자금 지원 요청서에 있는 그의 서명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유나는 임신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지훈에게 강요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이 든 선샤인 디자인 컨설팅 LLC의 은행 계좌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계좌에서 사치품 구매를 위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지우는 횡령과 사기죄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연방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외친 살해 협박과 아라 이름의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은 가중처벌 사유였습니다. 판사는 그를 의도적인 악의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유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은 공범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신은 그녀를 면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녀가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출산할 것을 보장할 뿐이었습니다. 업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가장 비참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그녀의 자랑은 이제 수감자였습니다.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그녀에게 아첨하던 친척들은 이제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가족의 불명예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박 여사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패소한 지훈의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싼 값에 팔았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박 여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골목에 있는 임대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증오에 가득 차 혼자 살았습니다. 유나는 교도소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절차에 따라 아기는 유나의 가족조차도 돌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넘겨지기 전에 그녀와 잠시만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가족 기록에서 유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유나의 부유한 삶에 대한 꿈은 아들과 떨어져 무일푼으로 철창 뒤에서 끝났습니다. 감옥에서 지우는 심술궂고 엄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생기 없는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아라를 배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단지 어리석고 부주의하고 발각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남편이 조사를 받는 동안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외도와 범죄 행위의 증거로 그녀의 신청을 매우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판 150억 원과 다른 모든 개인 자산을 가지고 아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배신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건설 회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라 디자인, 빌드를 밀러 씨와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힘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무도회장에서 그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빛났습니다. 하늘색 스카프는 그녀의 의상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가워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이제 따뜻함과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서아라빛 재단의 공식 출범식에서 수백 명의 손님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독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해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자로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독을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생존자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라빛 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가정폭력과 금융사기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법적 지원, 보호, 그리고 재정적 독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 후 그녀의 개인 비서가 된 전 동료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기부자들이 즉시 등록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작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아라가 뜨거운 차 한 잔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지금은 먼 친척과 함께 살면서 하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가 무미건조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나 씨에 대해서는 그녀의 가석방 신청이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는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고 단지 중립적인 감정만 느꼈습니다. 우주의 정의는 그 궤도를 따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알았어. 아라가 마침내 말하며
창문에서 등을 돌리고 민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소식은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법무팀과 회의를 잡아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고객이 있어. 아라는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무도회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배신한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부유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업보이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